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건간호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건행정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보건행정이 4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지표 종류별로 그 특징과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출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를 연항인구 1000명당 나타낸 것으로 인구 재생산의 주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모의 인구는 그 기간의 평균 인구로 해야 할 것이나 보통은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 즉 7월 1일 현재 인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분의 같은 해의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일반 출산율은 가입 연령의 여자 인구에 대한 특수 출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구 재생산의 주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가입 연령이 다른데 한국의 가입 연령은 15세에서 49세, 미국의 가입 연령은 15세에서 44세입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 기간의 가입 연령 여성의 연하 인구분의 같은 해의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모아비는 출생 관련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공식을 살펴보면 가입 여성 인구분의 0에서 4세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번에는 보건지표 중 사망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총 발생자 수로 표시하는 비율로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한 연도의 연항인구 분의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아 사망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아 사망률은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면 영아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별 보건지표 및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나 모자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고 모자보건 수준이나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상태, 교육정도, 환경위생 상태 등이 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 연도의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의 1세 미만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생아는 생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생후 28일부터 1년 미만의 아이를 후기 신생아라고도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의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의 생후 28일 미만의 총 사망아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영아 사망자 수 중에서 신생아 사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건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파 인덱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건강 수준은 높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구 재생산의 주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출생률, 출산율, 재생산율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구 특성 파악 시 필요한 자료들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조출생률, 두 번째로 조사망률, 세 번째로 영아사망률, 네 번째로 모아 비율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는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비가 출제되기도 하였는데요.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모성 사망률을 먼저 살펴보면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수분의 같은 해의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입니다.
모성 사망비는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는 같고 분모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암기해 두셔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비례 사망지수입니다.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분의 같은 해에 일어난 50세 이상 사망자 수 곱하기 100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지표 중에서 질병 관련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률을 알아볼까요? 어떤 시점에서 새로이 나타난 질병이나 상해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집단에는 이미 관찰 대상인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일정 기간에 특정 질병에 걸린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병률입니다. 유병률은 전체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이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유병률은 이미 질병에 이완되어 앓고 있는 사람, 즉 과거에 발병한 사람은 모두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률과 유병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수 분의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률이 큰 질병일수록 이양기간이 긴 질병일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병률이 높은 질병을 무조건 심각한 질병으로 규정짓기 전에 발생률과 이양기간을 평가해야 합니다.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발생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거나 빨리 치유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측정 시기에 따라서 시점 유병률과 기간 유병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생률과 유병률의 공식을 살펴보면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일정 기간의 특정 질병에 걸린 수 곱하기 1000, 유병률은 전체 인구수 분의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행정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보건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도 다수 출제가 되었고 과거 자격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앙보건조직에는 보건복지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그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그리고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방역위생 등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정책 수행 주무부처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조직은 중앙 단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대등한 부서로 되어 있지만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안전부에 속해서 내무 행정 속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기관도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되었던 세부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정책과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건행정조직 중에서 지방보건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 자격시험에서도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업무를 최말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보건행정의 일선 조직은 보건소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시행하고
보건 계몽 활동이 중심이 되는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보건 사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 또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국가보건의료제도의 하부 체계로서 제1선 보건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건행정의 대부분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건행정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4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과거 국가고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병원과 보건소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은 보건소의 방역, 예방 사업에 덧붙여 진료 각과를 두고 30병상 규모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서 읍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방보건조직 중에서 최근과 과거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의료 행위 범위를 살펴보면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 시의 분만 개조, 위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핵심 인력인데요. 벽 5지 지역사회 간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예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특정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배경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며 수립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수립 기간은 4년으로 보건 사업 운영 방식은 하위 상달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보건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건이라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내용과 개발도상국에 관한 보건의료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세계보건의 날은 1948년 4월 7일이고 국제연합 UN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WHO가 정식 발족한 날이 되겠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원조 물품을 접수해서 필요한 국가에 원조하고 정당한 분배와 이용을 확인하고 주로 모자,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인 FAO는 인류의 영양 기준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설립을 살펴보면 유엔 산하의 전문 기관으로서 전 인류의 최고 건강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1948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 6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 자격 시험에 6개 지역 사무소를 연결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살펴보면 동지중해 지역 사무소는 이집트의 카이로, 유럽 지역 사무소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메리카 지역 사무소는 미국의 워싱턴,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콩고의 브라자빌,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필리핀의 마닐라,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는 인도의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의료를 전달하려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대도 배경을 살펴보면 의료기술의 향상과 의료비의 급증, 제3자 지불 제도의 도입의 확산,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제고, 의료 인력의 전문화 및 고급화 추세, 의료 시설과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조건을 살펴볼까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지역별로 병의원이 골고루 있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설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유방위명입니다. 자유방위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국수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 정신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고 의료인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재량권이 부여되다 보니 의료비가 상승되고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잉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형입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선택한 방법으로서 장점은 형평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관료적이고 의료의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형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이고 의료 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관료 체계로 인한 경직성, 보건의료 전문가의 인센티브 제공 결여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수준 및 내용이 빈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살펴볼까요? 1차 진료 단계인 1차 의료기관은 질병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곳으로 전체 질병의 약 70에서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해당됩니다. 2차 진료 단계인 2차 의료기관은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병원급이 해당되겠습니다. 3차 진료 단계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분화된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 해당됩니다.
특수진료병원은 특수치료나 질환을 위한 진료를 하는 곳으로 감염병원, 정신병원, 산업재해, 특수방사선 치료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가 있게 되는데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 속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에는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 등이 포함되고 두 번째로 자원의 조직화는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민간 부분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는 의료 전달 체계인 1차, 2차, 3차가 그리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진료, 재활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에는 공공재원을 조달,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 원조, 개인 등이 포함이 되며 다섯 번째,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에는 지도력,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규제와 조정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꼭 암기해 두세요. 이번에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최근 출제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지불 능력에 맞는 의료 수가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하고 주민과 보건의료팀과의 접근성과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후송, 의료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 간호사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력 역할은 봉사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을 살펴볼까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차 보건의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활동으로 1차 진료기관의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 관리부터 우선하며 질병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관련인들 간의 공동활동이라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건강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양질의 사업을 싼 값에 제공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처음으로 접촉하는 보건의료 사업이어야 합니다. 1차 보건의료 원칙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이 쉽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사업의 전개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 성격을 띄어야 하며 지역사회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하고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방 풍토병 예방과 관리,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시험 문제에서는 가족계획을 제외한 모자보건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필수 의약품의 공급, 정신보건의 증진, 식량 공급과 적절한 영양 증진, 만연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교육과 그 문제의 예방과 관리,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안전한 식수 제공과 기본 위생관리,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 수준 증강,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차 보건의료의 성과적인 부분을 살펴볼까요? 1978년 9월 구소련 알마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내세운 2000년까지 전 인류를 건강하게란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세계 전략에 적절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 자격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암기해 두세요. 첫 번째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이 수용 가능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 건강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불 부담 능력인데요.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 즉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되고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가 해당되고 각각의 영역을 분류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보장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저생활의 보장 기능입니다. 최저생활의 보장을 사회보장이 책임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인데요. 사회보장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변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보장 제도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소득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 통합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 수준을 누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소속되고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적은 국민의 건강의료를 보장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게 됩니다. 가입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재원은 기여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부과는 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가 이루어지며 보험급여의 혜택은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공부조란 무엇일까요? 최근 시험 문제와 과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즉 의료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재민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소득 보장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조세로 하고 있고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고, 보훈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사회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그리고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 등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이 해당되고 기능을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보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저 생활의 보장 기능과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빈곤의 예방과 구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유형은 제3자, 지불제형에 해당됩니다. 피보험자,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 즉 공단에게 청구하면 보험자, 공단이 이를 지불하게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제의 금액을 살펴보면 입원 기준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 부과, 징수, 보험급여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결정을 통해 형평성을 부과하고 있고 보험 급여는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인 국민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부상 및 질병, 신체 장애나 사망 시 재근로자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둘 다 가능하게 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도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중 마지막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그리고 과거에도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세요. 목적을 살펴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상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의 예를 살펴보면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는 해당이 되고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정조사,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단 소속 직원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조사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에까지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게 되며 등급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 통보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령하게 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그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재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방문 요양이 있게 되는데 신체 활동, 목욕 배번 및 가사 활동, 치사, 청소 등이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입니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것이며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이나 대여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가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은 집에서 평소 생활하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노인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설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은 1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자, 그럼 시설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가족, 형제, 이웃 등 지역사회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소외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며 국가지원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15%를,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20%를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호조무사 문제는 요양보호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구강 청결, 머리 감기,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 해당됩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개인 활동 지원인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하거나 동행하고 책임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을 하게 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을 하게 됩니다.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인지행동 변화 관리하기 등이 해당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는 방문 목욕,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는 신체기능 훈련, 기능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입니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행동 변화, 대처, 응급 서비스에는 응급상황 대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에는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등이 있고 건강 및 간호관리에는 관찰 및 측정,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 욕창관리, 투약관리, 호기간호,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이 해당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을 하고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최근과 과거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미국과 같이 민간의료보험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보조 방식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의 형태입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며 필요한 재정은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조달하여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 정부가 관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이나 과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으로
진료비 지불 제도의 종류별로 잘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제, 인도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총액, 예산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첫 번째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진료비 액수가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인두제입니다. 주로 1차 진료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매년 초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단골 의사를 정하게 하고 병이 나면 반드시 단골 의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보수는 등록된 사람 1인당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자의 수가 많을수록 의사의 보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의 치료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서 입원했는가에 따라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용 질환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 수정치 수술, 항문 수술, 치해,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탈장 수술, 맹장 수술, 충수 절제술,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악성 종양은 제외하고 재앙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다음은 봉급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체계의 병역금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농어촌 등 벽오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진료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과도한 의료를 배제하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올리는 데 열의가 적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승진과 보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 예산제, 총액 계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여 예산을 체결하고 그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지불자는 진료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과잉진료 억제 및 의료비 절감 장점이 있지만 첨단 의료기술 도입, 동기를 상실함과 진료비 교섭에 따른 의료 공급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 의료비의 상승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질병이 만성질환이 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고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기적인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 서비스 양이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 진료비의 보상 방법, 의료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